한국 문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을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인문학상을 떠올리실 겁니다. 저 역시 학창시절 국어 교과서에서 김동인의 감자나 배따라기를 배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한국 근대 단편 소설의 개척자, 우리가 배운 그의 모습은 딱 여기까지였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친일 행적이라는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결코 배우지 못했던 아주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한 위대한 작가의 문학적 업적과 그의 삶에 남겨진 지울 수 없는 윤리적 과오. 과연 우리는 이 둘을 분리해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김동인이 한국 근대 문학에 남긴 독보적인 성취는 그의 개인적인 삶에 과오하는 별개로 그 자체로 온전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문학세계, 특히 그가 내세운 예술지상주의가 그의 반민족 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적 논리로 작용했기 때문에 작품과 삶을 분리해서 보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김동일이 등장했던 1910년대 후반, 20년대 초반의 문단을 한번 돌아보죠. 당시 문단은 이광수가 주도하는 계몽주의 문학이 대세였습니다. 문학이란 민족을 가르치고 또 일깨우는 도구여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강했죠. 네, 일종의 설교 문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문학 자체의 아름다움보다는 교훈적인 메시지에 더 집중했던 시대였고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김동인이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한국 최초의 순수 문예동진지 창조를 창간한 겁니다. 이건 문학을 교화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완결된 독립적인 예술 장르로 세우려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한국 문학의 자율성을 선언한 순간이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구어체 문장, 과거시대 서술, 그리고 3인칭 대명사 그의 사용 같은 것들 바로 김동인이 확립했습니다.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기술적, 미학적 토대를 그가 다진 셈입니다. 그의 문체론적 공헌은 부인할 수 없죠. 그렇죠. 작품을 한번 보죠. 감자에서 환경이 한 인간의 도덕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정말 냉정하리만치 사실적으로 그려낸 그 자연주의적 시선. 또 배따라기에서 보여준 감각적인 묘사와 액자식 구성 같은 것들은 당대 문학의 수준을 몇 단계는 끌어올린 명백한 성취입니다. 특히 그의 예술지상주의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작품은 역시 광염 소나타 아니겠습니까? 살인과 방화를 저질러야만 예술적 영감을 얻는다는 천재음악가 이야기.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내용이죠. 그의 삶에 분명 과오가 있었지만 이런 문학사적 공헌까지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나서 그 자체로 독립적인 생명력을 갖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 지점이 제가 가장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내세운 예술지상주의가 과연 순수한 문학적 열정의 발로였을까요? 저는 그것이 결국 도덕과 윤리로부터의 아주 편리한 도피처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광염 소나타의 논리가 정확히 그걸 보여주죠. 천재 작곡가 백성수의 위대한 예술을 위해서는 몇 개의 변변치 않은 범죄쯤은 용인될 수 있다는 생각. 저는 이게 무서운 자기 예언처럼 들립니다. 문학적 상상력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현실에서 범죄를 옹호했다기보다는 예술적 영감의 근원을 탐구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봅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그 논리가 훗날 자신의 친일 행위를 합리화하는 내적 논리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위대한 예술가인 나는 보통 사람들의 도덕률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오만한 선민식이 결국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자기 합리화로 변질된 거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비윤리적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사상의 씨앗을 그는 자기 작품 속에 스스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과 문학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평양의 대지주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사람이나 여성을 마치 인형처럼 내려다보던 그의 시선은 소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동료 여성 문인 김명순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소설 김연실전을 써서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라이벌이었던 이광수에게는 자살하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죠. 이런 오만과 잔인함이 그의 삶의 본질적인 일부였다면 그의 문학을 어떻게 순수하게만 볼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광수의 설교 문학에 대해 느꼈던 반발심은
이해해야 합니다. 김동인에게 문학은 민족 계몽이라는 도구적 역할에서 벗어나서 오롯이 미학적 완결성만을 추구해야 하는 신성한 영역이었습니다. 그의 예술지상주의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 문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산물이었습니다. 광염소나타는 그 투쟁의 과정에서 나온 극단적인 상상력의 결과물로 봐야죠. 하지만 그 자율성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아래 모든 것이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율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자율성입니까? 시대의 아픔으로부터, 역사의 책임으로부터, 인간의 도리로부터의 자율성입니까? 그가 그토록 혐오했던 이광수조차 민족 개조론이라는 비록 왜곡되었을지언정 나름의 명분이라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김동인의 친일은 어떤 명분도 없이 철저히 강자의 논리에 대한 숭배와 개인의 안위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의 자율성이 조국에 대한 배신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의 친일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그의 작품 세계 전체를 친일이라는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1920년대 중반에 사업 실패와 방탕한 생활로 막대한 가산을 탕진하며 느꼈을 몰락의 공포가 감자의 주인공 복녀에게 투영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작가의 삶의 작품에 반영되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개인적인 몰락의 경험이 있었기에 환경이 인간의 도덕성을 어떻게 무참히 파괴하는가에 대한 그 냉혹한 리얼리즘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작가의 삶이 작품의 재료가 되었지만 그 결과물은 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선 보편성을 얻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작가의 삶과 작품은 영향을 주고받지만 작품의 가치는 결국 작가의 삶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관계가 단순한 반영이나 재료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특히 친일 행적이 노골화되던 시기의 작품들을 보면 문학이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광수를 모델로 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친일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장편소설 반역자가 대표적이죠. 이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기기만적인 변명서에 가깝습니다. 스스로 생전에 즐겨 썼던 백담비 비유가 떠오릅니다. 아, 그 하얀 털을 가진 족제비가 한번 흙탕물에 몸이 더럽혀지면 자포자기에서 아예 흙탕물에 뒹군다는 그 이야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유가 김동인 자신의 삶을 정확히 예언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변절의 길에 들어선 후 자포자기하듯 더 적극적으로 친일에 가담하며 흙탕물에 뒹군 자신의 삶을 문학으로 포장하고 합리화하려 한 것이죠. 이것은 반영이 아니라 변명이고 예술이 아니라 자기기만입니다. 심지어 백마강 같은 소설에서는 백제 멸망사를 다루면서 일본의 힘에 순응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인 것처럼 묘사하며 내선일체, 즉 조선과 일본은 하나라는 제국주의 논리를 정당화하기까지 합니다. 이쯤 되면 그의 예술지상주의가 어떤 파국으로 끝났는지 명백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의 문학사적 유산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한국 문학계의 최고 권위를 상징하는 동인문학상 같은 것은 폐지되어야 할까요? 그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상의 이름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동인문학상이 김동인이라는 인간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룩한 문학적 방법론, 그러니까 업적을 기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의 문체를 확립하고 문학의 자율성을 부르짖었던 그의 정신과 성취는 분명 후대 작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과오를 기록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문학사에 남긴 공헌을 기리는 전통까지 없애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극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상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념을 넘어 권위와 영광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이름을 내건 문학상이 수십 년간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불려온 현실을 우린 이제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상하는 작가와 문단 전체에
나아가 우리 사회의 친일 행적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죄도 괜찮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의 문학적 업적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과 그의 이름을 영광의 상징으로 내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의미 있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의 문학적 성취가 없었다면 한국 근대소설의 발전이 몇십 년은 늦어졌을 거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 공과 과를 저울질했을 때 공을 기리는 최소한의 장치는 남겨둬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그의 문학비에 친일 행적을 알리는 QR코드가 병기된 것은 아주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공은 공대로 기록하고 과는 과대로 기록해서 함께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상은 다릅니다. 상은 일방적인 기림입니다. 이제는 그의 이름을 내건 상의 정당성에 대해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상의 명칭을 바꾸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의 업적은 역사로 기록하되 그의 이름을 영광의 자리에 계속 두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김동인의 삶이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점에는 저 역시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인물의 공과 과를 모두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근대소설의 문을 활짝 연 그의 문학적 성취는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의 삶에 대한 엄중한 비판과는 별개로 그의 문학적 가치만큼은 온전히 평가하고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문학적 성취, 특히 예술지상주의라는 사상이 그의 비윤리적 삶과 반민족 행위를 가능하게 한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술은 도덕과 무관할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이 결국 어떤 파국으로 이어졌는지 그의 삶과 작품 전체가 비극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분리하려는 시도 자체가 그의 과오를 희석시키고 우리가 얻어야 할 역사적 교훈을 흐리게 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 위대한 문학가의 빛과 그림자, 그의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어쩌면 예술과 삶, 그리고 시대의 비극이라는 영원한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일 것입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가 그의 행적과 문학 세계에 대한 단 하나의 정답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자료에 담긴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역사에 대해 각자 더 깊이 탐구하고 질문을 던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